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는 대단히 문명이 형성된다고 보고 우리는 그 문명의 명칭을 정해야 되고 문명의 내용도 설정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민족 원자와 문명 모델 탐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고조선 문명권을 설정하는 시리즈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고조선 문명권과는 상관없이 문명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문명의 정의와 개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죠. 문명이라는 용어를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서양에서 civilization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용된 지는 별로 안 됐고요. 18세기 중반에 비로소 civilization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인 담론으로 사용된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요. 결국 일본이 번역한 것이죠. 대부분의 근대 용어들은 일본이 번역한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근대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후쿠자와 유기치입니다. 그래서 1867년도에 문명 개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이것이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 퍼지게 된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문명화에 성공했고요. 중국에서 원래 문명은 시빌리제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이 문명 또는 문명 개화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명화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세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때 4대 문명론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근대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죠. 양계초, 운빙실 문집으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 지성인들에게 일제시대 때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가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가 4대 문명. 서양 세계에서 그동안 설정했던 세계 문명권 외에 중화문명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세계는 4대 문명이 되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명은 중화문명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건 그 당시 때 중국 지식인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특히 일본을 통해서 이런 용어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개화파라고 불려졌는데요. 그 개화파로 불려진 요인이 몇 가지 거론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문명 개화의 약자이다. 이런 설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윤중, 박영효, 김옥균 등등 이들이 이 개화파의 주도적인 세력이면서 문명개화를 주도했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실생활을 개선하고 그리고 서양화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통한 서양화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적지 않은 수가 실패하면서 친일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화운동 또는 개화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이 개화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도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전개됐고요. 갑오개혁, 그 밖에도 우리나라 민권운동, 근대화운동도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이론들이 신철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안학 선생이 있습니다. 조선 문명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도 쉽게 풀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안학 선생이 쓴 조선 문명사가 1923년도에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육당 선생이 불합문화론을 주장했었는데 그가 이 제목 자체는 불합문화론이지만 문명론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육당 체험선만큼 거대한 시각으로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설정하면서 그것의 발원지를 한국 문화로 본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 때 안학, 최남선, 신처 이런 분들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양한 이론들, 즉 일선 동조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론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찾아낸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1940년대쯤 오게 되면 신민족주의 사학실 알려진 정인보, 안재홍 선생 등이 특히 신처 선생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개화파 이후에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일제시대 때 국내 지식인 그리고 만주 상해 지역에서 독립전쟁을 벌인 그들에게 문명이라는 것은 절대절명의 명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의 정의와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정의와 용례도 역시 다양한데 더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명과 문화는 서로가 같은 점이 많이 있고 기본 토대를 이룬 것이 문화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명의 개념을 살펴보는데 기존의 여러 학설들을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저의 학설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데요. 문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까? 소재, 주제, 방식, 내용,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역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디아, 그리고 중국 이런 것이 되고요. 또 도시적인 정의도 되고 국가적인 정의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백인종 문명, 황인종 문명 또는 흑인종 문명, 기타 인종 문명이 있고요. 종족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의와도 연관이 된 것이 바로 문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와 사상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불교 문명, 유교 문명,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조라스터 문명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숲 문명 또는 바다 문명, 물 문명, 초원 문명, 스텝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 문명, 식물 문명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특성을 지금 해부학이라든가 기타 자연과학의 도움을 빌어서 특성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생리적 그리고 본능적 조건과 인간을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물 문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식물 문명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문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10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던 4대 문명론에 근거한 이런 것들을 좀 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분류해봤어요. 생활 양식이라든가 산업 방식이라든가 특히 제가 중요시 여기죠. 에너지, 동력의 획득과 이용 방식을 또한 분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분류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인, 신호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대 구분론 할 때도 이 신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이니까 어업, 유목, 농업, 산업, 기술, 정보 문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것도 문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대다수의 집단들은 현재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고유한 문명권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 모든 집단들이 적어도 19세기까지 서양 세계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명권 설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전체를 연결하는,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전체를 하나로 유기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찾아야지만 안 돼요. 인류 전체에게 가장 바람직한 문명은 무엇인가? 앞으로 지향하는 또는 어쩌 갈 수밖에 없는 문명의 기본 틀은 무엇인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명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하나의 고유한 문명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랄 산맥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는 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통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실은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 모두가 이제는 지혜를 모아서 꼭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는 인류에게 가장 바람직한 공통의 문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시대의 전환기, 문명의 전환기에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식인들이나 소수의 선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인류의 문명은 달라졌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런 작업에 동참해야 됩니다. 저는 문명에 관한 정의를 또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 히스토리와 그리고 문명을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역사와 문명이죠. 거대한 단위. 이것은 동일한 집단이 내적인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단기간이라 장기간 존속한 겁니다. 이런 집단에게 어떤 존재 이유, 왜 그 집단이 존재하는가, 왜 그런 문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는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문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 방식을 추진하고 활용한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내적 논리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용어 자체는 만든 겁니다. 내적 논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그리고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했을까? 그 내적인 논리, 로직이 있거든요. 한 인간에게도 가치관, 세계관이란 어떤 지표, 인덱스가 있어서 가거든요.
이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로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수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이 문명이거든요.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단위 집단, 소단위 공간이 아니라 대단위 공간, 그리고 한 종족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들이 모였지만 그것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렇게 완성된 것을 우리가 유형화시키고 범주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집단 내부에서도 문명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문명과 저 문명, 그 문명과 이 과정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명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문명과 문화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고요. 문명의 기본 토대를 이룬 것은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의 정의는 문명의 정의보다 더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이룬 토대 구조, 즉 문화에 관해서도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고골의 정체성, 고조선의 정체성 이런 논문을 쓰면서 과거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1952년에 알프레드 크로버그 크라콘이 책을 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175개의 문화의 정의를 검토해서 소개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당시 때까지 175개 정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문화라는 것은 복잡, 다단하고 인간들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래요.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식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문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결국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명제죠. 두 번째는 사람과 다른 존재물이죠. 다른 존재물 가운데서도 일단 생명체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사람과 다른 생명체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분명해요. 그리고 가장 포괄적인 거죠. 이게 문화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물 외에 다른 존재들은 문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본능에 충실한 즉자적인 행동을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 그리고 생존과 운영 방식과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공동체인 민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생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붙인 이유는 민족의 개념에 놓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종족이나 혈족 중심으로 해석하는데요. 절대 민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런 것의 순수성, 단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공동체, 역사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건 문화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문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민족 문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또는 언어로 된 설화, 신화, 민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것을 포함한 거죠. 생활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시장대 경제권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것을 포함한 것을 바로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굉장히 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손쉽게 생활 쓰는 단어가 문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에다 문화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과 문화적 차원의 관계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결국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함의도 다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수용되고 활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연환경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주변의 제조건, 즉 환경이 서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관계예요. 그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환경도 인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만 있을까? 인간만의 독특한 성격이죠. 인간은 절대 본능적 존재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 다른 생명체들처럼 본능에 근거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가장 감성적인 그리고 터무니없이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은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고 싶어 해요. 이 능력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번역했을 때 생각을 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적어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호모사피엔스로 명명됐을 때부터 인간은 세계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고 점점 더 확장시켰고 심지어는 그 세계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희구 이걸 가지고 많은 상징을 비롯해서 신앙적 존재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고 실험이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관념의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의미를 두고 싶어 하고요. 특히 자신의 것에서는 반드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 명분이라든가 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외장 또는 치장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자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의미라고 설정은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반추해 보세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의미를 두어왔는가를 지금도 인간은 스스로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독특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문화란 것은 생존 유지를 위한 단순한 생활 양식이나 또는 현상 또는 운동 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의미를 위해서 형성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특히 BC 5세기 이후에는 숱한 선각자들, 사상가들 또는 종교인들 이들이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한두 명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에드워드 타일러죠. 종교학자인데 그는 종교를 정의하면서 문화는 인간 고유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때 이런 발언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일러. 그리고 조금 더 시대가 내려와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안 된 시기에 화이트헤드죠. 철학자로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물이다. 상징이죠. 물론 상징의 역할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주목해왔고 상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조작도 해왔어요. 그게 상징이 가진 부정적 측면인데 인간은 상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물이란 거죠. 그 상징이란 것은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와 대치되는 하나의 또 다른 존재로 인간이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와는 무관한 거죠. 또는 사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문화는 아주 고도로 복잡한 기호지 않습니까? 코드란 용어로도 쓰여지고 또는 신호 사인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과 상징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인간 외의 다른 존재물들이 하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어떻게 지적으로 충만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도의 논리체계고 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지적사고를 해야 되고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얼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 명 소개해드리는데요. 에드워드 홀이에요. 이 사람은 인류학자인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인류학자 입장에서 몇 개의 분야를 설정한 다음에 각각 거기에 하는 자기 이론을 전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는 단행본들이 몇 권 있는데요. 숨겨진 처음 같은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특히 제가 고구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의 장군청, 광개토대장비 등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물에 숨겨진 로직을 찾을 때 이런 공간 이론들은 저에게 상당히 도움을 줬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는 언어, 행위, 자세, 몸짓, 억양, 얼굴 표정 그리고 시간과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방식,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인 모든 의사소통 체계이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소통 체계,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요. 지금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 이미 첫 발, 두 번째 발자국을 내디뎠는데요. 이거 의사소통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호란 말이 전부터 사용됐지만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문명을 또 다른 면에서 기호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문화, 이것과 등치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에드워드 홀이라든가 화이트헤드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타일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의 각 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화란 단어를 끌어와서 문화 또는 문명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들어갑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너무나 간단해요. 일단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인간이 만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이죠. 스페이스, 필드,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 전자문명에서는 도트라는 용어도 써요. 이렇게 공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생성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 요소인데 첫 번째는 주체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체이면서 자기의 관계인 공간,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이다. 다만 문화는 각 문화권 또는 문명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섞여지는 배합하는 비율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문화 얘기할 때는 배합 비율론을 주장해 왔던 겁니다. 배합 비율론, 이걸 주장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를 봤으니까 다음 단계는 문화 문명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취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고유성 그리고 주제별로 적용되는 질적인 개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장의 규모가 소단이다. 그래서 종족명 문화라든가 종교명 문화라든가 음식명 문화라든가 국가명 문화라든가 주제별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문화란 말도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문명은 어떤 것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성을 가진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여러 개의 소단위 문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정한 시대와 또는 자연환경과 정치 질서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 이것들을 고려해서 구분된 일정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문화 공간이 있고 또 다른 문화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들이 더 큰 일정 공간에서 조우하고 만나고 상호 교류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혼합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크고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단위로 완성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저는 5개의 생태환경 구역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라는 큰 공간에서 서로가 조우하고 교류하면서 역사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이루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의 문명권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설정한 동방문명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바다, 그리고 만주 일대 전체를 보면은요, 이게 각각 다른 생태환경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종족적으로도 언어적으로 약간의 차이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동방문명권의 범주에서 서로가 조우하고 교류하면서 같은 생활 공동체가 되고 일부에서는 문명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크고 넓고 그리고 복합적 성격을 띤 단위가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원조선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고구려가 있었고요.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고 일본 일대 외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큰 틀 속에서는 저는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담론 수준이니까 후학들이 이번에 가서 보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명은 이렇습니다. 거기 포섭된 것이 있죠. 그리고 구성된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하나의 문명권으로 설정될 만한 곳에 A, B, C, D, E 5개의 문화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A 문화권은 점차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 확장이 되겠습니까? 자체 운동 법칙에는 확장도 있지만 옆에 B, C, D이라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 A 문화가 확장성을 띄우게 돼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E도 다 확장성을 띄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포용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라 문명 속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포용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경향을 보여. 일정한 단계까지는.
예를 들게 되면 그리스 문명 확장이 됩니다. 로마 문명 확장이 됩니다. 다 확장이 되지만 결국은 끝이 나는 거죠. 그 끝이 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를테면 종족이라는 주체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은 비교적 중간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자연환경과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구분한 문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초원유목 문명, 삼림수렵 문명, 농경 문명, 해양 문명 이런 것들은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과 제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전제했을 때 이런 문명들이 사실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 문명 속에서는 초원적 성격도 있고 삼림적 성격도 있고 농경과 해양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양 문명도 구분을 합니다. 농경 문명도 구분합니다. 삼림수렵 문명도 구분을 합니다. 초원유목 문명도 구분을 해서 각각 시간과 공간 주체 문제를 분석을 해놨어요. 바로 이 책을 비롯한 제 저서와 논문들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질서와 대단히 고등 종교를 고려해서 설정한 문명권이 있습니다. 불교 문명, 유교 문명,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조라스터 문명, 그 밖에 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화가 다른 점입니다. 구성원들이죠. 이를테면 문화를 창조하는 또는 문명을 창조하는 주체들이죠. 그 집단들의 혼합이 문화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나, 두 번째 단위는 가족, 패밀리, 그 다음에는 시족, 클란, 그리고 부족, 트라이브죠. 거쳐가지고 결국은 종족을 구성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주체된 것은 문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개의 종족이 문명권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종족이 더 발전하게 되면 민족이 되는데요. 일민족이 일문명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류사에서 거론했던 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26개의 문명을 얘기했지만 그때 문명에 해당하는 주체들이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문화와 함께 모이고 혼합되고 다시 만들어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큰 단위인 문명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이전의 문명들은 거대한 이런 공간성을 띄우게 되는 거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21세기 전기를 거쳐서 중반쯤 가게 되면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는 대단히 문명이 형성된다고 보고 우리는 그 문명의 명칭을 정해야 되고 문명의 내용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 다양한 인족들,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서 통일적으로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 문명이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본을 이해하려면 거슬러 가서 첫 출발인 인간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인간의 문제로 돌아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의 개념이겠죠. 인간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문명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인간 자체에 관한 문제는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조직이다. 그리고 정책 의미의 제국과는 또 다르다. 중국과 중화 문명은 다른 겁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문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국보다는 훨씬 상위의 개념이다. 즉 정치가 아니라 문화 개념이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일정한 형태는 없기 때문에 설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게 특히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간이 발전시켜왔던 그 문명의 바운다리가 구체적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교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점, 이런 표현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명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방 문명권 또는 원조선 문명권의 설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인간이 환경에 보이는 실제적인 반응인 동시에 문화, 종교, 언어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마다는 다양한 구성 요소와 배합 비율 그리고 정도 등의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점이 기본적으로는 서로 교류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청동기 문명만 하더라도요.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구리와 함께 또 하나 주석이 필요해요. 더불어서 아연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도 구리와 주석은 동일한 공간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에 있더라도 교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적대적 동반자 관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나토, 미국, 기타 지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이면서 가스 등등을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루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특히 문명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과 충돌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각각의 다른 문명권들 간에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샤멀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란 책이죠. The Clash of Civilization. 그 당시 때 각광을 받았죠. 더군다나 책을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9.11 테러, 제로 그라운드죠.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문명은 충돌한 것이다라는 이런 그릇된 관념이 확산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문명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고전적 문명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왔는가, 그리고 근대를 거쳐서 현대는 어떤 문명의 정의들이 있고 문명권의 설정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